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AI 시장의 글로벌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자금을 또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또 반등을 유가증권 시장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달 고점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증시,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 수 있을까요? 저희 좀 호재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AI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시장에서 반도체 AI 주가들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에 휘둘려 왔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시장은 장기 성장 으로 관심이 좀 쏠리면서 주시장에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낙관하는 근거는 그동안에 단기 악재로 부각이 됐던 AI와 관련된 그 설비 투자도 장기 금리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동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고비를 잡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샷 AI와 같은 중국 그 AI들이 시장 경쟁에서 미국 기업을 조금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기회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AI 반도체 기업들의 12개월 뒤 예상 그 EPS들을 보면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기업들이 실적을 하향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 밸류에이션 투자 매력이 높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시장은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특히 AI 비즈니스의 그 수익화, 그리고 AI 설비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 확대들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주가의 하락에 좀 일비하는 시절은 좀 지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예상 EPS를 보더라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AI 시장을 둘러서 환경 자체에 지금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 실적 외에도 그 다른 측면에서 AI와 관련된 버블 붕괴라든지 하락 사이클로 전환한 것은 아니냐는 기후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AI가 그 버블이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시장의 신용 위험을 보면은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쇼크 당시에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신용 등급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전혀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안정이 돼 있다는 거죠. 신용 수축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이 꽃을 피웠던 2023년 하반기에 비교해서 정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가격 매력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락한 배경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딥시크라든지 문샷 같은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 격화를 우려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 들어와서 많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AI와 관련된 부분, 반도체와 관련해서 서버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기업 실적이 앞으로 2년 뒤까지도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AI와 관련된 낙관론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AI에 대한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낙관론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대만의 수출 지표인데요. TSMC를 포함해서 대만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러한 지표 역시나 뭐 둔화된다던가 상승의 흐름이 꺾인다던가 이런 건 전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대만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4%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보다 규모는 크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합니다. 항상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대만과 관련된 TSMC의 수주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만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주가 80% 정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 7월 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계절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는 가운데 한 400억 달러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 이익 모멘텀은 꺾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표 역시나 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나라 역시나 반도체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진짜 기하급수적인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그리고 대만 이 지표만 본다면 매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만 한데요. 사실 우리의 경쟁 국가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는 게 중국인데 문샷 AI에 대한 그 충격이 지난주도 그렇고 시장을 좀 흔들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 가보셨잖아요. 자주 가시고 진짜 AI 기술의 발전이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네, 중국을 네. 가보면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중국의 오프라인 상점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다니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폐점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요. 젊은이들도 예전처럼 활기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가보면 완전 그 무인 로봇 택시들 같은 경우가 중국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현재는 레벨 4 수준인데요. 로봇 택시를 타면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불안한 감을 느끼긴 하지만 탔을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주행 그리고 부드러운 그 핸들감 그리고 급제동 급가속이 없는 이런 그 제동 그리고 감속을 하는 걸 봤을 경우에 중국의 완전 그 무인 로봇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무인 택시를 부를 때는 우리나라 카카오 그 택시 앱같이 앱 상에서 부르기를 누르면은 10분 이내에 도착하게 되고요. 또 택시가 다가오면 웹 화면에 그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차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차 안을 타서 모니터 화면에 자기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를 입력하면은 차가 자연스럽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급가동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은 그 보고 건너는 보행자들을 배려해서 안전 우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말해주니까 저는 좀 아직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교통사고는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기술 초기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봇 택시에 대한 거부감을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타본 결과 잦은 통신 이상 현상들이 교차로라든지 대형 빌딩 사이에서는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섰다 가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상의 그 원격 지원 체계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잦은 오작동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차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SOS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버튼을 누르더라도 운영본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고요. 이런 그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로라든지 빌딩 사이에서는 여러 통신과 관련된 센터를 넣기도 좀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우선 피하게 되고요. 또 출발 직후에 출발이 안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센터에서 직접 사람이 호출해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하는 걸 봐가지고는 중국인들 자체도 택시 뒤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였었는데 매는 습관으로 바뀌는 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4km 정도 달리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할인 요금을 적용을 해주면서 1,500원 정도니까 상당히 싼 편이고요. 또한 캠페인 기간 중에 첫 번째 시승했을 때는 무료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셔가지고는 한번 타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은 한데 저는 좀 아직은 무섭습니다. 네.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중국이 결국에는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 로보택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초입 단계에 들어왔는데요. 네. 세계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5,300대 정도가 지금 그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I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030년이 되면은 162만 대 정도로 세계 로보택시 시장이 늘어나고요. 2035년도는 무려 36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를 따져보면은 그 현재는 5억 달러 정도 시장에 불과하지만 2035년도가 되면은 1,683억 달러 시장까지 약 300배 정도 커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할 소지가 하반기부터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완전 주행 로봇 택시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베이징만 하더라도 현재는 5월달 기준으로 해서는 한 3,700대가 달리는데 앞으로 도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선행 투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런 수익 개선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신삼양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에 이어서 로보택시를 미래 국책 사업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기술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중국처럼 풍부한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세계에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재정 지원도 지금 있고요. 공급망 우위 같이 대량 공급 체제가 갖췄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동을 비롯해서 많은 그 후진국들의 이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수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반기, 우리나라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관련주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로봇 시장 성장이 세계 대부분을 좀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주에 또 주요 이벤트들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 그 설비 투자와 관련된 조달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앞으로 수익 악화를 우려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좀 길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4번의 금리 인상 국면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주요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계속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리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래도 예방적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7월 달은 동결하겠지만 9월 달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보다는 그 고용이라든지 물가 관련된 경제 지표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이 너무 금리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중국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3%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그 젊은이들이 예전같이 활기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목표치인 최대 5% 달성에 가는 여부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4.5%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반기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기가 중동발 위기가 좀 더 지속이 되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전방 산업들이 그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3년 이상 길어지면서 중국은 상당히 그 내후 외환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4.5%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중국 안에서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비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030년까지 일경 한 2천조 원에 달하는 소비와 관련된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금융 완화 그리고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조 6천조 원 정도에 달하는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자극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경기를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서서히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도에 경기가 최악의 국면에 찍겠지만 이후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 국면에 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FOMC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